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책 토론보다는 비방전이 거셌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용을 내세워 지지율 지키기에 들어가는 모양새고, 추격세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손을 잡으며 반명연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 여부도 변수입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부 당당 토론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선 판세와 주요 정치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28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예,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 임금 단체 협약 협상 결렬에도 일단 예고했던 파업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첫 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고요. 네. 이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이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서 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면서 소송과 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이 권리 구제가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섭을 좀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면 지금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는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네. 이 부산시는 전세버스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하고 이 도시철도와 경전철도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고 이 평일 기준 50회를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대선 3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거티브 난타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끝난 건데요. 네. 이 토론 주제가 정치 분야였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정치다 보니까 정치면 이제 모든 걸 다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이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이 줄을 이뤘습니다. 먼저 정치 양극화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뭐 계엄 등을 언급했고, 네. 김문수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을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로 이제 꼽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면서 자신이 정치 양극화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굉장히 지금 네거티브 공방 말씀하신 것처럼 거셌는데, 이준석 후보는 지난 26일에 민주당에 입당한 이 허은하 전 대표와 이 김용남 전 의원 등 이 개혁신당 출신 인사들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에게 발언했던 이 죗값을 치러라, 뭐 자격이 없다 이런 비난 계속 읊었고요. 네. 그런 뒤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 후보 장남이 과거 온라인상에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성적인 발언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이준석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화장 못한 여성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담을 넘었는데, 이 후보는 그날 술 먹고 뭐 집에 샤워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당일 이준석 후보의 행적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시종 이재명 후보만 때렸는데 뭐 이재명 후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는데라는 식으로 운을 떼면서 계속 공세를 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도 날선 공방이 있었죠? 예, 후보 간 지금 가장 이견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제 핵무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는데요. 김 후보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이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의심해서 미국이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핵무장, 핵 잠재력을 언급하며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자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는 이 국내 사드 배치 적절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있다. 사드 무기 체계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 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을 하는 건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이낙연 고문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6일 밤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이 고문은 이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등에 김문수 후보와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낙연 고문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또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만큼 굉장히 좀 이 친민주당에서 쭉 정치를 해온 인사거든요. 근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비판하면서 탈당한 다음에 이 세밀의 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어제 토론에서도 오죽하면 이제 이낙연 고문이 나랑 함께하겠냐 이런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예, 어제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공도동망이라고 했는데요.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으로 지적했습니다.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반헌법적 협잡이라고 핏대를 세웠고요. 또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만큼 친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등을 지냈던 주요 인사들의 모임인 이 포럼 사의제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낙연 고문을 제명하기로 했고요. 김대중 재단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막판 남은 변수 단일화인가요? 예, 그렇게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꼽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이제 이준석 후보 어제 방송 토론 직후에도 좀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 모두 뭉쳐야 이길 수 있다. 여러 상황에 대해 쉽지 않겠지만 저희 당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발언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의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와 지금 따로 만날 계획도 없다고 밝혔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계속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죠? 예, 어제 토론 이후에도 똑같이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 토론 전에 어제 오후에 이준석 후보 따로 이걸로 이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네. 김 후보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이재명 후보에 맞설 상대는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막판 타협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자강론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일화가 없더라도 이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예,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지금 출국 금지된 상태고요. 세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때 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세 사람을 불러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이들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발언의 차이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그동안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도 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쪽지를 받았지만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바 있거든요. 네. 물론 좀 더 경찰 수사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제 경호처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를 했고요. 이들의 지금 과거 진술과 다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세 사람을 어제 각각 10시간씩 조사를 했는데 네. 계엄 문건에 대해서 그제 조사를 했는데 계엄 문건에 대해서 이제 거짓 진술을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네. 물론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서 지금 내란 동조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돌아오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낮더위 속에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세종 27, 대전 대구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대부분 이렇게 28, 9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강릉 22, 제주, 부산 23도로 그나마 좀 낮겠고요. 낮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점점 기온이 올라서 서울은 28도까지 기온이 예보돼 있고요. 한 주간 쭉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 불안정해져 소나기 예보도 오늘과 내일 좀 들어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산지에 소나기가 시작이 되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5에서 50mm의 아주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쪽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어서 우산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대기질 나쁨 예보 수도권으로 들어있고요. 오전 중에 세종, 충남, 대구도 일시적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또 어제처럼 서울, 경기 북부, 전남의 오존 농도는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도 밤까지 오존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6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희애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휴게소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인데요. 서해대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 부근에서 막히고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어렵습니다.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대관령 부근 3차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전략본부장과 함께 어젯밤 TV 토론회 평가와 민주당 막판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마지막 TV 토론 네. 네거티브 난타전이었습니다. 네, 네. 주목한 바는 있으신가요? 글쎄요, 어저께 이재명 후보는 그런 가운데도 정말 대통령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주 극심한 네거티브 가운데서도 안정되게 차분하게 답변도 하시고 또 국가 비전과 미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다. 아마 국민들이 참 안정감 있다, 믿을만하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네. 지나치게 그 네거티브 발언을 좀 많이 하셔서 아마 국민들이 보시면서 많이 눈살을 찌푸리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난 토론회의에서 윤석열과의 단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번 대선이 사실은 윤석열의 내란과 계엄 그리고 파면 때문에 만들어진 선거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과 단절하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선거에 출마할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이번에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탈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탈당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만들어낸 계엄과 내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만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기대를 하고 들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이 보시면서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은 내란이라는 등식엔 동조하지 않았어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헌재 이번 판결 문안을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면서 내란으로 성격 규정을 한 겁니다. 내란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국회를 물리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접수하려고 했고 그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은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그런 관점으로 국민들에게 명확해 주셔야만 되는데 재판 중이다 뭐 이런 이제 변명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아 정말 이게 내란을 옹호하려고 하고 동조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네. 그리고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입법들 그다음에 사법 관련 법안들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는 데 집중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를 무려 6번이나 기소하고 5번 정도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요.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상대 정치인 대선에서 경쟁한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이렇게 6번이나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사례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한 번은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근데 기소를 하고 나서 또 다른 건으로 쪼개서 또 기소를 하고 또 수사를 하니까 또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또 기소를 하고 이런 사례는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적 죽이기 지난 3년 동안 거기에 몰두한 결과가 지금의 이 상황이고 그걸로 이재명 후보를 사실은 악마화하고 재판 뭐랄까요 법정의 이재명 후보를 연금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결과물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반간의 정치 보복, 이 만행을 그대로 정당화하고 그것을 계승하겠다라는 소리로 들려서 저는 정말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 법인 과대로 과일 바구니 얘기를 좀 꺼냈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것도 너무 좀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저도 예전에 그 서울시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단체장이 직원들이 뭘 결제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일일이 다 허락을 받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것을 마치 검찰이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기소를 한 것인데 그것이 사실인 양 전제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일련의 행태가 정적 제거하기 상대 대선 후보에 대한 압박의 과정에서 도출된 일들이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평가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수사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습니다. 북핵 문제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문제는 정말 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걸릴 문제인데 김문수 후보가 어느 때는 핵 무장을 주장하고 어느 때는 핵 잠재력을 주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미국에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까지 굉장히 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훨씬 전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근데 워낙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강경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을 사실은 추스리고 정리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비핵화의 원칙으로 이 문제를 대항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네. 이재명 후보께서 충분히 하셨던 것 같고요. 네, 판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일강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어제도 아마도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멈춘 것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는 오래 전부터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특히 대선은 진영 간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았지만 대선 선거 기간이 본격화되면 정당 지지율 수준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선거 중반쯤 들어가면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저희가 해왔는데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인데 저희는 그 예상했던 추세에서 지금 일정하게 지지율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현재 네. 표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 정체 소폭 하락 이런 네. 부분은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선거 초반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 때문에
제대로 그 김문수 후보가 득표를 이 지지율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일정하게 그게 안정화되면서 이제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정당 지지율만큼의 여론조사 지지율 회복을 한 것이고요. 우리 후보는 40% 중후반대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론조사는 수치일 뿐이고 선거는 결국 직접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셔야만 그게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 우세의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사전투표가 네. 처음으로 평일에 이게 진행이 네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약간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어떤 영향을 줄지가 너무 좀 사실은 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특히 사전투표에 많이 좀 참여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평일에 진행된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데 일단은 현재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 네. 여기에 따른 유불리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경향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평일에 이제 그렇죠. 사전투표가 이제 진행됩니다. 네. 양일 다 이제 평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또 학교에 가시는 분들 투표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번거로움과 시간을 소요하시게 될 텐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은 상당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격차가 좀 어떻게 보면 큰 편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골든크로스를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예년의 보통의 선거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에 대한 그 실정과 무능 그리고 지난 12월 3일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런 선거인데요. 내란 심판과 위기 극복 선거라고 하는 이 특징 때문에 사실은 역대 선거와 큰 차이를 이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투표장에 가실 때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기하시면서 투표장에 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역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국민께 잘 알려서 헌정을 정말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였는지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아실 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결국 계엄과 내란으로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을 바로 회복하는 게 국민의 삶에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킬 사람, 경제를 살릴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 분이 후보가 누군지를 잘 알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더 주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막판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인데 당장 내일이 사전 투표입니다. 네. 시간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도 단일화할 거다. 또 뭐 어렵지 않느냐. 뭐 두 가지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 야합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이익을 거래하는 뒷거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끝까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단일화를 해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일화 저희가 여러 조사를 좀 해보면 네네. 단일화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을 때 하고 또 단일화가 됐을 때 하고 이런 조사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변화가 좀 미미하고요. 또 역으로 단일화가 되면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또 결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을 따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뭐 대응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더욱 중요하게는 이번 선거가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의 성격을 갖기 그 때문에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군요. 네네네. 그 부분의 명분을 더욱 이제 분명히 세워야 될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이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3자 구도 선언인가요? 아마도 저희가 듣기로는 그 마지막에 단일화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표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측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 이 경과가 되면 압박으로 전환해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과거에 뭐 이렇게 수사가 되었던 자료들이 어떻게 네. 성상납 뭐 장부 뭐 이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뭐 그런 과정들을 유추해서 연결해서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는군요. 네. 김문수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손잡았습니다. 공동정부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행보죠. 안타깝습니다. 그 이낙연 전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성장을 했고 또 총리도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과 관계했던 거의 대부분의 분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분의 판단에 공감대가 있었다면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실 텐데 오히려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분이 사실 스스로 명분 없는 선택을 했고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게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전혀 시너지가 나지 않을 거고 이 시대에 요구하는 대선에 어쨌든 필요한 시대 정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최악의 선택을 두 분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합니다. 표현이 좀 셉니다. 이낙연 고문,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적합한 후보가 김문수 후보다. 이 괴물 독재국가라는 표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 괴물 독재 국가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굉장히 이제 반감으로부터 전 출발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에 의한 상대 대선 후보 정적 죽이기의 실태는 인류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그런 또 지금 현재의 전 세계 사법사상에 이런 유례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사례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경쟁을 하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감정과 판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정치가 그런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이제 평가의 기초에서 분노의 기초에서 이제 여러 사안을 보기 시작하면 시야가 흐려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제 비참한 정치적인 마지막 행보를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전직 대통령들도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옹을 하면서 좀 유대를 과시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가 부모님 생가를 찾는 걸 보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며 행보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분들이 한국 정치사에서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많은 이제 비난도 받았고 또 지난 대선에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비난과 또 파면 조치를 당했던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면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겸허하게 지켜보시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고문이나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 자체가 12.3 개헌과 내란으로부터 사실 출발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시면서 이번 선거가 왜 치러졌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가게 될 겁니다. 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세력들이 다시 재집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총칼로서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던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것을 어느 누가 어느 국민들이 그대로 용인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그것은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4.19, 5.18, 60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셨거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치러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정광훈 목사가 상황 통치를 할 거라고 비판했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김문수 캠프에는 사실상 과거 윤석열 캠프의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 그대로 포진해 계십니다. 포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상현 위원장을 사실은 어저께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모시고 그다음에 뭐 사임을 시킨다고 뭐 이렇게 실랑이에 있다가 아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는 사실상 윤 어게인 캠프라고 규정할 만은 합니다. 이제 이렇게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홍준표 물론 이제 경쟁 당의 얘기지만 홍준표 네.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한 데 이어서 그 온라인 청년 소통 플랫폼 있죠.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국민의힘 인사들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개별 논평할 생각은 없지만 국민의힘은 그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인데요. 그분들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 나누시고 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앞장서서 하신 분이 또 이준석 후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국민께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부총리 전 부총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뭐 수사가 좀 탄력을 받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래 전부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일단 국무회의가 열리는 과정 사실은 그것을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에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덜 밝혀져 있고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쪽지를 이렇게 전달받아서 사실 쪽지가 아니고 문건인데요. 계엄이 터지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럼 그것을 지시를 받아서 계엄과 내란을 진행하는데 일조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예비비 확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이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검이 발동이 되었다면 벌써 관련 자료들이 압수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었을 일인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그것이 수사가 되는 것은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지금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경찰이 민주당 선거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주장이실 것 같고요. 저희는 경찰, 뭐 검찰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하고 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을 반드시 발동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진상을 좀 밝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 공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시작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전에 김문수 지사 그리고 남경필 지사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을 이어받은 것이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공 파도를 만드는 파크를 이제 유치한 것인데요. 그것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유치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정당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그 관련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정쟁 그만하시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정부가 사실은 그것을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만 일단 현장에 돈도 돌고 또 자영업도 활력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문제고 경기는 부양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쟁화하는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219 작가입니다. 35년간 미술 직종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문자 디자인을 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장안의 화제가 된 용의 눈물,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아침마당, 인간극장 타이틀의 디자인 작업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글씨로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용의 눈물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000번은 썼을 거예요. 지금 한글이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한글의 조형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조형 우수성을 표현해내고 하는 게 사실은 서예잖아요. 그 아름다운 한글을 조형화시켜서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우리 기업에서 제작한 상품들, 주류라든가 화장품 이런 데 보면 전부 그 로고가 캘리그라피가 돼요. 그래서 그게 수출이 돼서 세계 곳곳에 한글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캘리그라피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작가 개인적으로 진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새롭게 우리가 창신하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한글을 세계화시키는 데 알리는 게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5에서 5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산지에 먼저 소나기가 오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동쪽 지역은 소나기 예보가 있으니까요. 오늘과 내일 우산 하나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낮더위도 지속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세종 27, 대전 대구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대부분 27, 8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강릉은 22, 제주, 부산 23도, 해안 지역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단 기온이 3도에서 6도가량은 낮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 중심의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한 주간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은 28도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한 주 내내 낮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수도권으로
경기도 예보가 오늘 나쁨 예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 중에 세종, 충남, 대구도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또 오존 농도는 어제 서울과 경기 북부, 전남 쪽으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매우 나쁨 예보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존 농도가 새벽부터 밤까지 내내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어제 TV 토론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 의원님 먼저. 우선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제 1차,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이제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 이제 집중 공격하는, 또 물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많이 섞어가면서 정치 공세의 장, 뭐 비방전의 장,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네. 향후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행 방식을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조정을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난타전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저도 사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것 중에 필요하다면 끝장 토론하자라고 네. 얘기를 한 부분 나왔었잖아요. 사실 우리 김문수 후보도 TV 토론 준비하면서 야, 이게 선관위 3번 토론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유력 후보 관련돼서 검증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게 밝혀진 3차례 토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작에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비전 위주의 토론회가 됐을 텐데 워낙 검증할 게 많다 보니 비전보다는 검증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그냥 유력 후보가 5개 재판 12개 혐의 이 정도로 그냥 수치로만 기억했지 일일이 한 개 한 개의 재판이 가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게 여러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밝혀짐으로써 그게 굉장히 이슈화되는, 그래서 뭐 검증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입법들, 그리고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탄 독재라는 어떤 얘기로 집중적으로 공세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사실이 아닌 이야기, 또 뭐 개인적 그냥 추론, 이런 것들을 그냥 섞어서 이야기하는 뭐 정치 공세의 장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였었죠. 카톡 검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카톡 검열이 아니고 카톡을 이용한 어떤 범죄 행위, 뭐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범죄 행위가 있으면 지금도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왜 카톡 검열이라는 아주 얼토당통하는 방향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것도 아주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지사 하실 때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청렴도가 아주 높았는데 이재명 지사 때는 그게 매우 낮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년, 19년, 21년 이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는데요.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은 넘는데요. 20년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뭐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하거나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뭐 그런 약점을 파고들었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건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헌법 8조를 이야기하면서 정당 민주주의 이야기를 어제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할 질문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본인에게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로 있으면서 당원이 뽑은 대표를 여러 번 쫓아내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게 국민의힘이고 또 대통령 후보 접수를 새벽 3시에 1시간 동안 하는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당이었잖아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본인도 허은하 전 대표를 뭐 쫓아낸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몰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본인들 스스로 본인에게 또 국민의힘에게 던지는 게 맞는 질문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올가미를 씌운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행태였습니다. 아, 주목하신 발언을 말씀해 주셨군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네. 김희정 의원님. 예, 사법 리스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얘기하고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네네. 사실관계를 좀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하시는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증할 게 많고 방어할 게 많고 변명할 게 많다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는 사실 아닌 얘기다. 뭐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라고 그렇게 어제도 주장을 하시던데요. 그리고 증거가 명확치 네, 않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는 보다 좀 세심하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관련돼서는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죠. 과일을 2,791만 원 사 먹으려면 2.5톤 정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많은 과일 집에 코끼리 키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과일만 언급했습니다만 이 실제 법카 1억 653만 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쓸 수 있도록 나온 법카에서 쓴 걸 보면 심지어는 세탁비 270만 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지금까지 누구도 법카에서 세탁비까지 쓴다라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샌드위치 685만 원 이런 식이고 심지어는 부인은 벌금 15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근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어제 김문수 후보 입을 통해서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대북 송금 문제입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 밑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가 쌍방울 등쳐가지고 이제 약 100억 원은 북한에 간 건데요. 이게 유엔 제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느 것까지 금지를 하냐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벌어들인 외화도 북한에 송금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 게 유엔 제재 내용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북한에 소속된 인민이 노동으로 번 돈도 외화로 들어가는 경우는 금지하는 건데, 이제 소위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유력 이 정치인을 통해서 이화영도 어쨌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명백하게 100억 원 갖고 굉장히 중형을 받아 있습니다. 7년 8개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자꾸 뭐가 근거냐라고 얘기를 하니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근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권 의원님도 지금 언급을 회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네. 카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남의 거를 단순하게 나르고 전달하는 것조차 통제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 요즘 같은 SNS 기반된 사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카톡 검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붕괴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톡 사용하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관련된 부패 지수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김문수 지사는 16등이었던 이 청렴도 평가에서 1등으로 경기도를 올려놓고 이제 도지사를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지수가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1등부터 16등까지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매겼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 이후에 광역시도는 이거를 5등급제로 바꿨어요. 등급제로 하면 자기만 잘하면 뭐 16등도 1등급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취임할 때는 2등급이었다가
5등 중에 3등급 했습니다. 이거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뭐 부패 방지 관련돼서 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 당황스럽고 또 민주당 관련된 당원 당규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언급했던 부분은 뭐냐면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도 사실 이재명 독재를 공고히 했다라는 부분을 짚은 거였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 정리를 해주시고요. 민주당 당원을 보면 사실은 기소되거나 이렇게 범죄 연루자는 당직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 본인을 위해서 바꾼 거라든지 권력이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 대권 당권을 분리하는 게 일반 정당의 룰인데 그것까지 바꿔서 이재명 후보가 이 권력을 차지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어제 조목조목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근거 없다라고 권 의원님이 근거가 말씀하시니 없어요. 권칠승 의원님 반론하시죠. 우선 이 전통적으로 정치 공세하는데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침소봉대, 또 하나는 치고 빠지기, 마지막에 같은데 아니면 말고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과일 부분 이런 거 뭐 네. 몇 톤이냐 뭐 이런데 그 실무부서에서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했죠. 실무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거래를 한 건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저는 아마 전국의 기관장들 영수증 다 뒤지면 뭐 과일 거래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용품들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 것만 뒤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소까지 했는지 이거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 제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또 뭐 기소 벌금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10만 4천 원 아닙니까? 수백 건 압수수색해서 아마 그 동원된 검사들만 해도 아마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원. 이거는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발견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와도 아마 직원들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의를 주거나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카톡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카톡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단순 전달한 걸 가지고 무슨 처벌을 하느냐. 그런데 그 전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전달하는 것 자체를 다 면책을 시켜준다면 아마 카톡은 가짜 뉴스나 여러 가지 범죄의 온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허위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기와 관련된 그 허위 정보들이 돌아다닌다면은 또 그게 범죄를 구성하는데 여러 영향을 준다면 그건 당연히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새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동안에 카톡을 무슨 성역처럼 보호하다가 지금에 와서 새롭게 카톡 내용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는 계엄이 내란이다 하는 부분은 그런 등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정치적 물음에 대해서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좀 책임 회피성 발언이죠. 정치적으로 봐서 이게 뭐 사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다.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이건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좀 짧게 반론을 해주시면. 카톡 검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여기가 중국입니까? 여기가 공안이 검열하는 곳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 지금 굉장히 좀 충격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인카드 관련돼서 왜 이재명 후보 부인 것과 이재명 후보의 이 1억이 나눠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이 10만 원 쓴 거는
선거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선거법은 1년 안에 재판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짜리 밥 먹은 것만 먼저 처리를 한 거고요. 급하지 않은 1억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0만 저는 원짜리 지금 그런 거를 기소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10만 원도 거죠. 선거법 위반이면 위반입니다. 10만 원 밥 사주고 선거법 위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안 그게. 되죠. 경기도지사 돈으로 왜 자기 선거운동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내용이 또 10만 틀려요. 원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카드로 자기 선거운동하는 데 썼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시한이 있어서 먼저 처리를 한 거고 시한에 상관없는 1억짜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전국의 기관장들 다 털어보세요. 법카로 세탁비 270만 원 썼다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 자기 옷 빨고 하는 걸 왜 국민 세금으로 합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는 말씀 그거 확인이 드리고요. 안 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내란에 대해서도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네, 내란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해서는 100% 잘못한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당에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걸 밝힌 거예요. 다만 여러 분 계시던데요. 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뭐냐면 계엄이 내란으로 규정이 되든 내란으로 규정이 안 되든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다만 그거를 계엄 이꼴 내란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법적 판단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란으로 헌법재판소에 넣어놓고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뺀 게 민주당과 헌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형사재판소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그걸 섞어서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등치해서 이거를 무슨 죄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내란이든 아니든 네. 이거는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단일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이 사전 투표입니다. 사실 오늘이 마지노선인데 두 분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희정 의원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빅텐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만 이준석 후보님 한 분만 놓고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여러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사실은 단일화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와 보다도 더 같이 가기 힘들었던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가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성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뿌리를 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저기 새미래 민주당이 훨씬 이재명 후보보다도 민주당에 더 근간을 두고 뿌리를 두고 호남에서도 두텁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개인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당의 대표로서 이제 이재명식 괴물 독재는 막아야 된다라는 그 충정으로 어제 전격적인 지지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이준석 단일화 못지않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그 단일화 얘기와 함께 이낙연 상임고문의 행보 같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에서 빅텐트를 이제 꾸준히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사실 어제부로 빈 텐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좀 키워준 게 아닌가라는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해석을 좀 합니다. 게다가 이준석 후보는 얼마 전부터 이 단일화에 대한 구애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역이용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에도 아마 비슷한 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결국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국민 뭐 선언을 하듯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 정도 강도로 이야기를 해놓고 물론 뭐 본인으로의 단일화면 하겠죠. 해놓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받아들인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인으로서 기본 도의를 어기는 수준까지 다시 말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여론조사상 윤석열 후보가 1등이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2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영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그 당에 국민의힘에 있다가 사실 쫓겨난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영입도 아니고 사과를 하면서 다시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모양새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철수 다르다. 후보가 영입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황 자체가 다르고 훨씬 더 어려운 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아있는 일주일 정도 시간 안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말씀 나와서 그런데요. 정치권에 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네, 박원순 시장님 그랬고요. 오세훈 시장님 그랬고요. 윤석열 대통령님 그랬고요. 그런데 단일화를 철회하는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수를 안 뛰어도 안철수가 양보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당선되더라. 그래 이번에 안철수 의원님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열심히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거 보니까 당선될 것 같다라는 안철수 의원님 말씀 나와서 이 여당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 이낙연 상임 고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피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제 본인 워딩에서 그 이낙연 그 고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 출신이셔서 그런지 기자회견문을 직접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법부를 공격하는 정치, 국회를 장악해 일방통행하는 정치, 1인 독재, 괴물 같은 1인 독재가 된다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이분이 총리까지 하셨는데 당신께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니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지금 2등하는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진심 어린 그런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현재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2대째 민주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하면서 본인이 훨씬 더 민주당의 근간이고 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고문에 대해서 하실 말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아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 기억에는 다른 후보를 돕지 않겠다고 뭐 했죠.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시건을 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우리 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이 정치 여정을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진짜 이 괴물 독재 국가를 만든 집권당이 어딥니까? 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현정 지수를 위반한 정부 여당이 그 정권을 그 형성했던 집권 여당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명백하고 훨씬 더 큰 사안에 대해서 그 규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할 따름이고요. 그런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 뭐 수사를 쓰셨지만 그건 다 근거 없는 음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자꾸 근거 없다 그러시던데 네. 아니, 그 본인 법 피하려고 허위사실 유포죄 빼는 공직선거법 바꾸지 않나, 본인을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지 않나, 본인에게 유죄 취지 판결한 대법원장 협박하지 않나, 그리고 14명인 대법관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지 않나, 심지어는 비법률가를 정청래나 예를 들어서 김어준 같은 사람도 대법관 임명하려고 그런 의도를 보이지 않나, 명백하게 지금 법으로 제출하는 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거 없다라고 얘기를, 아니 선대위나 발표하고 법안도 냈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의원님은, 이 법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님은 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거 그냥 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오해의 개인의 소지가 있는 것 생각이죠.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개인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그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한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규정을 하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놓고서 다시 또 말을 바꿨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누가요? 누가? 정청래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장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언한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거다. 심지어 제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최강욱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든 우리는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굳세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살짝 했다가 인원수를 늘리는 게 문제라는 건가요? 인원수도 느리고 무자격자에 대해서 거기 무자격자 이야기 없잖아요.
인원수 그 늘리면서 무자격자로보다 자격 제한을 완화한다. 이런 의미가 거기 자격 정청래 제한- 의원 이야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자, 스토리 라인을 보세요. 자격 제한 아니, 그러니까- 완화하겠다라는 걸 그러니까 팩트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라인이나 추정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논의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라고 미뤘지 철회하겠다라고 그거 다 말씀하신 본인 적이 생각이잖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불러드린 겁니다. 아니 그리고 자격 제한이나 이런 데 대한 워딩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양측의 의견이 대립을 하는데 예를 들면 30명으로 대법관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예를 들면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일단 사법개혁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경제 민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지금 그런 그거 입장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했지 예. 철회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안 해서 예. 이제 그런 법안들이 계속 추진되지 그거는-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그 대부분의 사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판결이 늦은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대부분 판사들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의는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자격 제한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그 두 개는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와 새롭게 나온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하면은 그건 토론이 안 되죠. 아니요, 두 가지 여기까지. 답니다. 저 자격 제한의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철회하고 그런 걸 안 하겠다고 밝히시지 않고 지금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미루는 뉘앙스를 했다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도 상급 수술하게 되는 병원에 가서는 의사 아닌 자에게 수술 받아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래도 거거든요. 이게. 김희정 의원님 일단 선대위 차원에서 지금 나온 뉴스로는 선대위 차원에서는 철회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두 분이 하도 뜨겁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동반 유세도 하고 친한계 인사가 대거 선대위에 합류해 탄압 행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선대위가 또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주로 최다선 의원님들이 각각 이제 지역이 여러 군데 흩어져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빠지신 의원이 있다 보니 이제 인천 중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싶다는 뜻을 피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러 최다선 의원님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각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한 명에게 권력이 쏠리는 현상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고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가 있어야지 절연이 될 텐데 관계 자체가 없는 사람 보고 뭐 절연하냐 마냐라고 묻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계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분 얘기를 꺼내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요. 많은 국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 뒤안길로 가듯이 그분과 함께 정치적인 몸집을 키운 이재명 후보도 후보 사퇴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시중 여론이란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권칠수 의원님. 윤상현 의원은 이 계엄 이후 내란 사태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선 이제 보도에 하면 이런 말씀하셨죠. 탄핵에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이 안 지났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오히려 이제 단일화 국면 이후에 이 당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내부 다툼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상현 의원이 복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윤석열 정리를 해주셔야 대통령의 될것 뜻이 같습니다. 있다고,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내란 동조를 사실상 가장 선두에서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또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동훈계 등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정치자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대선까지 6일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거 막판 표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적 인터뷰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기간이 되는 건데 새로운 조사만 공표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전에 조사한 것을 이 기간 동안에 보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조사한 것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그 후보들 캠프에서는 거의 이제 막판에는 매일 조사를 합니다. 아, 매일 합니까? 네, 발표를 못할 뿐이죠. 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은 아마 어떤 막판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유권자들의 주체적인 판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네.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6일 정도 되니까 긴 거잖아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만 그런 정보에 휘둘리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제도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서 사실은 이 제도를 이제 없애는 것 또는 이제 하루 이틀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제 얼추 돼 있습니다. 법안도 나와 있는데 아직 이제 그것이 개정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지형이 유권자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소신이 있고 주체적인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에 영향받지 않고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 중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도 정보의 하나일 것이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밴드웨건 효과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당선이 유력한 사람 또는 우세한 사람한테 이제 다수에 포함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사표 방지 심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투표가 어떤 당선에 기여하는 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상관없이 이제 동정표를 더 가치를 둔다라고 해서 이제 언더독 이펙트라고 효과라고 해서 좀 약자인 후보를
우리가 스포츠에서 약자 응원하듯이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중에서 어느 게 더 크다고는 이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투표하시고 또 투표할지 말지까지도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주목해서 보신 여론조사 어떤 게 있나요? KBS에서 이제 어제 저녁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리서치에 이제 조사를 이제 주어서 우리 해서 5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이제 조사 이루어졌는데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진 네. 조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조사 결과는 이제 이른바 3자 대결. 지금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도 TV 토론에 부각됐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45%, 네. 김문수 36%, 이준석 10%, 네. 권영국 1%입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권영국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사 결과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지금 4명의 후보들을 봤을 때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그 한 2주 전 조사들에 비해서 변화는 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조사 결과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0% 내외인 경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인 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제 조사 결과들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50에서 약간 낮아진 흐름들 좀 결과들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30 내외에서 30% 중반 또는 후반까지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흐름으로 나오는 결과들이 또 이제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전화로 면접한 방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과반 지지율까지도 나왔었는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정체되거나 소폭 하락한 배경 이건 네.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은 50%를 넘는다는 것은 조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는 모른 무응답 비율이 있어요.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그런 응답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10% 가까이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90% 줄어드는 것인데 거기서 50%를 넘는다는 것은 매우 이제 높은 것인데 그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되긴 하고요. 사실 거기에 이제 핵심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좀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서 또 조정된 측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양당에 이제 어떤 고정 지지층들의 비율들은 네네.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이번 선거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인물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비교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적 경쟁 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망적 투표 경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바라보면서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권 평가니 뭐 정권 심판이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총선에 원래 있는 이제 유권자들의 시각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던 대선이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또 이제 이전 직전 정권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기류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권에 대해서 좀 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을 평소에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러한 선거에서는 야당 또는 야당의 후보가 좀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의 지지율보다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 그것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 좀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야당 제1야당의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또 다른 이제 배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경선 후유증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있었다가 이제 선거 막판에 가니까 좀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30% 내외였는데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어떤 정당의 대표로 대선 주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의 지지율은 그 후보가 최소한으로 얻을 수 있는 얻는 지지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전까지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제 정상적일 때의 정당 지지율 수준도 얻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막판 되면 복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층들이 다른 정당을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정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지해 왔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변동이 있었던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표출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김문수 후보가 한 30% 내외에 있던 것이 지금 30% 중반 또는 후반까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촉발한 여러 작은 이제 이슈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이제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준석 의미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틈바구니 하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공간은 사실은 항상 있긴 있습니다. 제3 후보가 캠페인을 잘하면 두 자릿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엉뚱한 분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모아진 거나 그 분포 현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0분이서 중국 식당에 가게 되면 뭐 먹을래요 하면 짜장면 짬뽕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볶음밥 드시는 분이 한두 분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여론에서도 유권자들 수는 엄청 많은데 한 명과 두 명의 후보로 그 유권자들의 니즈를 다 소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제3 후보는 캠페인을 잘하게 되면 이제 그 정도 의미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데, 그 대선도 사실은 보면 양자 대결 한 경우들이 있지만 3자 대결 그 대결이 원래 더 일반적입니다. 과거 대선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캠페인을 잘 해야지 되는 것이니까 잘 올라온 그 성과를 좀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언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네. 부분도 상당히 사실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동층 비율도 제법 있어서 열심히 하면 이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부동층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니까 부동층 비율이 있어야 사실은 변동폭이 커지는 건데, 부동층이 줄어들고 유권자들이 이건 마음을 이제 정해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마음을 바꿀 사람들이 비중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보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거든. 나 열심히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면 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막판으로 갈수록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고3 수험생의 수능 점수는 수능 모의고사 점수 있잖아요. 모의고사는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올릴 수 있어요, 점수를. 다른 친구들의 점수와 무관하게. 그런데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막판에 내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그 세 명이 강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꽉 조여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나사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1, 2%를 움직인다는 것은 이전에 4, 5%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그걸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 상당히 사실 지금 분위기를 타기는 했는데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단일화 문제가 지금 막판 쟁점인데, 이 단일화를 두고 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1+1이 2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조사에서 단일화 이제 했는데 보수층에서는 당연히 이제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 이제 여론이 이제 높긴 할 텐데, 약간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보이는 층들도 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전제했을 때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서는 이탈률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사 결과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측면들이 네. 있어요. 좀 소개를 말씀을 주시면. 해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2명의 김문수, 이준석 2명 놓고 단일 후보로 누굴 더 선호하느냐라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는 39%. 네. 아까 말씀드린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요. 네. 이준석 후보는 이제 20%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이준석 이렇게 양자 한 대결로? 조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제 1대1로 그 단일 후보로 김문수를 상정해서 물었는데요. 이재명 44, 김문수 41%가 나왔어요. 언제 이거 KBS 조사에선 지금까지 나온 조사에서 가상 양재 대결로. 물론 이제 그 권영국 후보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격차가 이제 3% 포인트 차이였으니까 뭐 대개는 다 한 7% 뭐 10% 뭐 차이가 제법 있었는데 가장 적은 수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들에선 수치가 좀 더 있는데 네. 좀 좁혀진 결과들이 나왔고 이재명 대 이준석을 하게 되면 이재명 43, 이준석 34가 나왔어요. 네. 좀 격차는 약간 더 벌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결과들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의 이제 원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로 됐을 때 좀 절반 이상 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됐을 때 이른바 좀 이탈률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있는 게 이 사전 조사에서 좀 확인되는 측면이 있겠고 다만 그렇지만 단일화를 했을 때 그 두 후보가 굉장히 긴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이탈률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껴안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책들 같이 정말 누가 되더라도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좀 보여주게 되면 뭐 마음을 나는 이제 단일화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 하는 분들도 사실은 합쳐지는 경우도 과거 단일화 사례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겠다. 다만 지금 내일 투표니까 사실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에는 시간이 사실 이제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단일화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이 네. 특징을 좀 분석되는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을 보게 되면 20대, 30대의 젊은 층과 이제 약간 중도 성향층들이 좀 비중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40대 분들도 있는데 40대 분들 이제 중도 성향층인 분들이 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 30대 젊은 층 물론 남성 비율이 중에도 좀 높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런 20, 30대의 젊은 층과 중도 성향층이 있는데 특성이 이제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정치에 관심도 아주 높거나 또는 투표의 적극성이 아주 높은 분들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양당을 원래 지지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층과 김문수 후보 지지층 같은 분들은 뭐 원래 그 정당들 좋아했고 지지했으니까 투표 적극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본조사 이 KBS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그 두 후보는 지지층이 투표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중이 이 두 후보의 지지층에 비해서 낮아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정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여기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제 캠페인 사항이 요인일 텐데 지금 포인트일 텐데 그거 못지않게 자기 지지층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하는 지지층이 지금 의미 있게 나왔잖아요. 두 자릿수. 투표장에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가 다른 두 후보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보면은 그 언젠가 이제 이회창 후보가 제3 후보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예. 제3 후보로 이때 2007년이었나요? 근데 3 후보로 이제 그 1정당, 2정당 후보가 아니라 3정당의 후보로 나왔는데 사전 여론조사들에서는 한 10% 초반대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 득표율이 15%가 넘어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았거든요. 네. 당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누구셨나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비율로 보지만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용지 수거든요. 사실은 카운팅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에 지지층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득표율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 의지가 약하다. 그 어르신들과 다르게 만약에 그러면은 지지율보다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 비용 보전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연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5%가 넘으면 이제
뭐 전액 보전을 받고 10%가 넘으면 절반을 보전 받는데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이제 공금을 받아보셨을 텐데 다른 후보들은 페이지 수가 많은데 이준석 후보는 페이지 수가 적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플랜카드 보게 되면 다른 후보들은 자주 바꿔요. 그렇죠. 지역 공약들도 이준석 후보는 그냥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건 비용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후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TV 토론을 통해서 신스틸러로 네. 부상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네. 이 권영국 후보의 지지율은 좀 어떤가요? 지금 이 조사에서 이제 1%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존재감이 없었고 아마 유권자들 생각을 거의 하지 인지를 못했던 후보죠.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사에서 많은 조사들에서 이제 1%대가 나오고 있는데 1%뭐 작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상당히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1%지만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 지난 이제 몇 주간에 걸쳤던 뭐 50% 넘는 조사들에서 다소간 이제 낮아지는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다 영향을 준 거죠. 왜냐하면 그 진보 성향 유권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는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나는 지지를 보낼 거야라고 이런 선택지가 있었네라는 걸 새삼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거든요. 선택지가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의 1% 이제 지지를 얻지만 그 이재명 후보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미묘한 영향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TV 토론이 있었지만 이 지금의 이제 1% 상승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참 그 쉬운 부분은 아닌데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제3 후보, 제4 후보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지지를 이제 보이긴 할 텐데 이게 아까 앵커님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표가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은 가치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유효표. 예, 그러니까 좀 어딘가 이제 당선되는데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이제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제 소신 있게 투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실 것 같고 지지를 보내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는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이 앞으로 더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권영국 후보의 지지율도 뭐 상승의 여지는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의미 있게 상승되기에는 다른 후보들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후보들 같은 경우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변동폭은 좀 제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이것과 후보들의 지지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은 다소 높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KBS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앞두고 뭐 후보들 지지율, 정당 지지율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게 유권자들이 그 선거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어디에 더 공감하냐라고 해서 그거를 정당 지지율과 그렇죠. 연계해서 예상을 합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냐 이제 정권 연장이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KBS 조사에서도 있었는데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야권 후보에 51%였고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기존의 여권 후보 국민의힘이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0%였으니까 약간 이제 어쨌든 교체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기류가 확인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를 약간 이전 정권에 대한 평가 경향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 야당 후보가 좀 더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아니지만 이제 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이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선에서는 중도가 이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총선에서도 뭐 총선과 지방선거는 안 중요해요. 그때도 중요하긴 한데 그때는 투표율이 한 60% 정도 되잖아요. 높게 나와도 그 60% 정도의 이제 투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한 정당의 지지층만으로 채워져요. 그 투표율이 그러니까 양 정당의 고정 지지층을 갖고 이제 투표율이 그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당의 지지층들이 더 많이 투표율이 나왔냐로 결판이 납니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근데 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투표율 높은 편이거든요. 지난 두 번의 대선 다 77%대였어요. 물론 이제 호주 같은 데는 막 90%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의무 투표제예요. 안 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이게 공직 진출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높은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80%에 이게 육박된다는 것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좀 낮으신 이른바 그분들이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손 들어주는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대선 본선 기간에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예선에서부터 중도 확장 전략을 펼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좀 본 측면이 있겠죠. 지표에도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의 바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도를 결집도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에 있는데 아직도 충분하게 결집이 아직도 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중도층 더 좀 결집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도의 바다로 가서 중도 확장 캠페인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아직 지금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중도층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이제 격차가 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전체에서의 지지율의 차이가 나는 이제 주요한 또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 표심이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드러나는데 TK, PK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중간에 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이전과 비해서는 이제 좀 격차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전에 보면은 뭐 이른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30% 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었는데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훨씬 더 이제 사실은 접전 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막판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전 형태처럼 이제 좀 변하기는 할 텐데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TK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TK, PK에서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지역 기반인 이른바 이제 영남 지역에서 월등히 앞서 있지 못한 상황이니까 아직 보수에 좀 갇혀 있는 형국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많은 이제 좁혀졌던 결과보다는 좀 다시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뭐 이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이제 TK, PK에서 좀 더 이전보다는 좀 선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네. 이 투표율과 후보들 간의 유불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투표율이 높으면 뭐 어느 정당이 유리하고 뭐 불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팽팽할 때 그 얘기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딱 맞지는 않는 상황입니다만은 모든 후보들의 투표율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후보는 안 가도 이기는 거 아니야? 지지고 있는 후보는 가봐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 제3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관심도가 이제 적극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투표를 끌어올리는 게 매우 중요해서 아마도 내일부터는 모든 후보들이 이제 각각 지지층의 투표를 끌어올리는 캠페인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